마켓포인트 시간입니다. 오늘 2부는 사실 최근에 방송 시간이 너무 짧다, 더 많이 뵙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특별하게 거의 특집 수준만큼의 20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백인현 매니저 오늘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긴 시간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 시장부터 함께 풀어볼까요? 네, 직전 날 같은 경우는 우리 일본 통화정책 변경 이후에 직전 날 같은 경우 우리 국내 증시 급락했습니다. 급락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하락폭이 크지 않고 오히려 견조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전일 대비 0.19% 하락했고 코스닥은 오히려 전일 대비 0.37%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일본의 통화정책 변경 이후에 급락을 예상했던 미국과 유럽 시장이 생각보다 견조한 하락폭이 크지 않으면서 우리 증시도 생각보다 견조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마도 통화정책 변경 이후에 악재보다는 수혜주 찾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우리 어제 같은 경우는 내수 소비재와 음식료 그리고 식품 가격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일본 통화정책 변경 이후에 10년물 국채금리 상단을 높이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미국 달러는 오히려 약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도 오히려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 과정에서 생각보다 이제 원자재를 수입해서 수출하는 그런 업체들 위주로 상승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산업 구조 자체는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해서 판매하는 그런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달러 약세가 이들 기업에게는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수혜주로는 일본과 경합 관계에 있는 수출 관련 종목인 자동차 관련 종목들도 수혜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자동차 관련 종목들은 어제 별다른 움직임은 보이지 못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특히 음식료, 식품 쪽이 많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예를 들면 라면 업종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라면 업종 같은 경우는 국내 1위 업체가 농심이고 2위 업체가 오뚜기, 3위 업체가 삼양식품인데요. 대부분 소맥을 해외에서 수입해서 가공한 다음에 라면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난 1월 달 이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소맥 가격이 급등을 했죠. 급등을 하면서 라면 가격도 함께 인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소맥 가격이 러시아 전쟁 이전 수준까지 하락하면서 최근 마진율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도 원화 가치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원자재를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오히려 판매 가격은 올라갔기 때문에 마진율이 좋아지면서 최근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급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나이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어제 미국장 마감 이후에 나이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그 영향으로 우리 의류 관련 업체들도 급등을 했습니다. 제가 돈이 보이는 뉴스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영업무역과 한세실업 같은 의류 OEM 관련 업체들이 나이키의 실적 발표 이후에 생각보다 소비 심리가 괜찮지 않나라는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외에는 중국 의료 대란 이슈가 부각되면서 계속적으로 의료기기 관련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감기약, 해열제,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원격 진료 관련 종목들도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의 초점은 중국 코로나 확산에 따른 코로나 대란에 따른 이제 의료 관련 종목들이 의료기구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다면 어제 같은 경우는 소비 관련 종목들도 서서히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일 23일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30분이죠. 그때 발표되는 미국 11월 PCE 발표가 생각보다 괜찮게 나온다면 다음 주에는 한번 조금은 늦었지만 산타랠리가 늦었지만 다음 주는 한번 상승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한번 보시면 이제 1285.7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일 대비 3.9원 하락했고요. 이 부분도 아마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화 가치가 동반 상승하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떤 종목을 많이 매수했고 매도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에서 현대바이오와 신라젠, 아프리카TV 그리고 알테오젠, 포스코엠텍을 가장 많이 매수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매수 상위 종목의 바이오 종목들이 세 종목이 포진해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바이오를 조금은 매집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2차전지 양극재 종목인 에코프로비엠을 가장 많이 팔았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CJENM,
안랩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을 가장 많이 파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관 코스닥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CJENM과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휴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가장 많이 매수했는데요. 여기서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강성부 펀드가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경영권 분쟁 이슈가 불거지면서 급등을 했고요. 사실 그 이슈가 아니더라도 임플란트 관련 종목들은 최근 11월 달까지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덴티움과 오스템 임플란트 계속적으로 중국 봉쇄 완화가 본격화되면 중국 쪽 매출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LNF와 아프리카TV, 유일에너테크, 그리고 첨보, 모트렉스, RP바이오를 가장 많이 매도했는데요. 일단 외국인과 기관도 마찬가지로 2차전지 양극재,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급락하면서 국내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급락하고 있는데요. 그 영향으로 양극재 종목으로도 계속해서 매물이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 이야기에 대해서 해주셨습니다. 일본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해주셨는데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했죠. 그리고 어제는 생각보다 좀 견조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국민연금도 이번 일본은행의 영향을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일본 통화 정책 변경 이슈가 악재인지 호재인지부터 한번 구분을 짓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악재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어제 증시를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악재로 반영될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일본 정부가 통화 정책을 변경했던 이유가 일본 엔화 가치가 너무 하락하고 그리고 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요. 향후에 일본 통화 정책 변경 이후에도 일본 물가가 잡히지 않고 엔화가 약세를 계속해서 보이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YCC를 완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악재라고 보는데 단기적으로는 달러 약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수출 업종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일본과 경합 관계에 있는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쭉 보면서 단기적으로는 일단 수혜주 찾기에 좀 더 집중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물가 지표와 엔화 가치가 약세를 보일지 여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면서 전략을 수정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일본의 엔화가 강세로 가면 의외로 수급 뒤바뀜 현상이 일어나면서 일본하고 경쟁하고 있는 우리 산업군들에게는 다소 호재가 아닐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럼 이와는 좀 반대되는 입장이신 건가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일본 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돼버리면 해외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미국 주식이라든지 채권 시장에서 약간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매각된 자금을 일본으로 자금을 유입하는 과정에서 해외 증시가 조금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제 저는 악재라고 보고 있는데 어제 우리 증시를 봤을 때는 뭐 단기적으로는 크게 악재로 반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수혜주 찾기에 집중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그때 상황 보면서 이제 대응을 수정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저 하나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 나이키 실적을 여쭤보려고 했다가 네네. 이번에 마이크론 실적이 방금 나와가지고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암울하다. 그리고 앞으로 매출이 반토막이 지속적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만 해도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폭 상승을 해서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리 산업 반도체 전망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사실 마이크론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것은 뭐 새로운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4분기 적자를 예상하는 증권사들이 대부분이고요. 아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내년 3분기까지 적자를 보는 증권사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4분기 실적이 부러지는 것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국내 대표적인 이제 3사 모두 실적이 부러지는 건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오히려 올해 4분기 실적이 내년도 발표가 되잖아요. 네. 그때 관련 종목들이 급락을 하면 오히려 그때 저는 매수 기회로 본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우리 그때 보통 반도체 업황 대비 이제 주가가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봤을 때 내년 3분기 이후에 반도체 업황이 살아난다고 보면 오히려 4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주가가 급락했을 때 그때가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회는 앞으로 올 것인데 지금 아직 타이밍상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관련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상승하는 섹터들도 저희 알아봐야 될 텐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지 짧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어제 특징 섹터 보시면 이제 전반적으로 중국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서 의료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메가이C 산소호흡기를 생산하는 메가이CS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산소 포화도 측정기를 생산하는 메디아나 그리고 운반형 인공호흡기를 생산하는 한컨 라이프 케어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정부가 비대면 진료 도입을 내년도부터 본격화한다라는 내용이 발표되면서 인피니트 헬스케어와 비트컴퓨터 그리고 인성정보 등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제약주들도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 치료 관련 의약품 심사 승인을 가속화한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관련 제약주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3조 8천억 원 규모의 GTX 비민자 구간 사업을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라는 소식에 관련 컨소시엄에 포함되어 있던 종목들인 남강토건과 DLENC 그리고 금호건설, 동부건설, KCC건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12월 21일 날에 콘텐츠리 중앙이 제작을 한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을 했죠. 카지노가 이제 드디어 개봉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콘텐츠리 중앙과 스튜디오 드래곤, A스토리 등 드라마 콘텐츠 제작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특징 섹터에서는 전반적으로 중국 코로나 확산에서 발생한 테마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오늘 돈이 보이는 뉴스에서 어떤 기사를 가져와 주셨을지 궁금한데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첫 번째 이슈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여행항공 관련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내년 1월 달부터 국제선 유료 할증료가 최대 29%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이고요. 일단 유료 할증료가 하락하게 되면 그동안 부담으로 작용했던 항공권 값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1월 달 유료 할증료 대비해서 지난 7월 달 유료 할증료가 약 4배가량 올랐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유가가 130달러까지 배럴당 130달러까지 급등하면서 유리 할증료가 급등을 했는데 이후에는 천천히 완화되는 추세인데 내년 1월 달에는 29%까지 감소한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오히려 여행 항공 수요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어제 홍콩 언론에서 보도하기를 내년 1월 3일부터 중국 쪽에서 중국이 입국자에 대한 격리를 완전 폐지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한 기사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그 입국자 자가격리를 폐지하게 되면 완전히 국경을 열어버린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중국 쪽 여행 수요도 서서히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저는 여행항공 관련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대형항공사 중에서는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있고요. 그리고 LCC 저비용 항공사 관련 종목에서는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그리고 진에어가 있겠고 여행사 관련 종목으로는 모드투어, 하나투어, 노랑풍선 등이 관련 종목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 수많은 종목들 안에서 매니저님의 가장 최애 종목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비용 항공사를 좋아하고요. 제주항공을 탑픽으로 뽑았습니다.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12월 7일 날 한번 12,200원 수준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이후에 한 20%까지 급등을 했다가 최근 중국 코로나 환자가 확산세가 이제 급증을 하자 최근 소폭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여전히 저는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보고 내년도 중국이 본격적으로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유료 오프닝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한다면 제주항공 관련 종목, 제주항공뿐만 아니라 대한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모두 상승세를 보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10월부터 일본 노선 여행객 수가 급증하면서 10월, 11월 국제선 수송객 수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10월 달 같은 경우 국제선 수송객 수가 20.6만 명이고요. 11월은 34.7만 명. 이 수치가 어느 정도 높으냐면 지난 3분기 전체 국제선 수송객 수가 31.8만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11월 한 달 국제선 수송객 수가 오히려 3분기 전체 수보다 더 많다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당연히 4분기 영업이익도 굉장히 기대했던 것보다는 잘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일부 증권사에서는 4분기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일단 일본 노선이 지금 가파르게 회복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다른
타 LCC 항공사들보다는 중국 노선 비중이 좀 큽니다. 그래서 향후에 중국 노선이 본격적으로 살아날 경우에는 LCC 중에서도 제주항공이 가장 먼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매매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지난 11월부터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지수가 한번 종목이 반등을 했다가 최근 중국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21선까지 주가가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여전히 중국 쪽 하늘길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된다면 업사이드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목표가 15,000원 제시하지만 추가적으로 목표가 충분히 상향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제주항공이 매력적이었던 이유는 일본 여행 수요가 최근에 가장 많다 보니까 LCC 중에서도 가장 부각이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발표했고 엔화가 뛰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가지 않고 저만 봐도 연말에 일본 갈까 고민을 했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고 차라리 그럼 동남아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국제선 쪽으로 대한항공이 더 나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대한항공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최근 이제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주머니 사정도 생각을 했을 때 저비용 항공사가 최근에 조금 부각받는 것 같고요. 사실 국내선 같은 경우는 저비용 항공사가 점유율이 압도적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최근 저비용 항공사도 서비스가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동남아, 일본, 중국 정도까지는 저비용 항공사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탑픽 종목으로 그 안에서 대한항공이 아닌 제주항공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이슈는 아까 앞서 한번 테마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내년도 디지털 헬스케어법을 제정하면서 비대면 진료가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이고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로나 당시에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한번 허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누적 비대면 진료 건수가 약 3,300만 건수 정도 되고요. 그때 발생했던 의료 사건 같은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영향으로 내년도 6월까지 이제 보건복지부가 관련해서 법제화를 진행을 해서 어느 정도 제도화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이고요. 일단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비대면 관련 종목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긴 한데 전면적으로 지금 비대면 진료가 개방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최근 코로나라든지 특수한 상황일 경우에는 충분히 비대면 진료가 매력적이라고 보고요. 지금 실제 중국을 사례로 얘기를 들어보면 광저우 지역에서는 베이징 지역에서는 의사 절반이 코로나 확진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진에 걸린 상태에서 환자를 진료할 정도로 약간 상황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비대면 진료가 오히려 부각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는 이제 인성정보와 인피니트 헬스케어, 유비케어, 케어랩스가 한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첫 방송 때 기억나시나요? 벌써 한 2개월 정도가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결국 비대면 진료 쪽으로 가긴 하겠지만 상당 기간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그 안에서 당시에는 그때부터 투자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2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오늘 들고 오신 이유는 이제부터는 그럼 투자할 이유가 생긴 건가요? 일단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비대면 진료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물론 아직까지 비대면 관련 종목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종목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확장성을 고려했을 때 지금부터 스터디를 해 나가야지만 내년도 비대면 관련 종목을 매수할 때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시기가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전통적인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을 봐야 한다면서 당시에 3가지 기업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저 안에서 갖고 오신 PPT 자료에도 보이는데 동일한 기업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기업을 선택을 해주셨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비대면 관련 진료 종목 쪽에서는 이제 케어랩스를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케어랩스 같은 경우는 확장성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